이어서 이민구 선생님을 모시고 아빠 교육법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이민구 선생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저 앞에서 그 한근태 교수님이 너무 재밌게 해서가지고 제가 뒤에서 정말 웃느라고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김정민 아나운서님은 지난번에도 저를 처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를 긴장하게 하더니 오늘은 또 웬 고수하고 붙여가지고 초짜를. 저는 책을 딱 한 권 썼어요. 그것도 혼자 쓴 것도 아니고 딸하고 같이 썼어요. 그리고 강의도 뭐 선생님은 지금 몇천 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10대 번 한 것 같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둘이 붙여놓으면은 저는 어떻게 하라고 참 힘듭니다. 어쨌든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저도 고수에 자질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일단 가정에서는 좀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아까 시간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요새 좀 시간 좀 내가지고 그 최근에 10월 달에 그 아내하고 같이 유럽 그 배낭여행도 그 3주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아마 자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는 거 그거 좀 남은 것 같아요. 예, 오늘이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왔으니까 딱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때 오셨던 분 한번 손 한 분. 예,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사실은 너무 긴장되고 뒤에 그 보니까 시계가 있네요. 예전에 시계를 사실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3명이어가지고 너무 바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시계를 못 볼 정도로 긴장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보니까 뭐 시간 생각 안 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부가 즐겁다, 아빠가 좋다의 저자 대치동 빅파더 이민구라고 합니다. 네, 뭐 보시다시피 제가 뭐 덩치가 커서 빅파더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직장 발령으로 그 지방에서 서울로 그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가게 된 곳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치동이었죠. 근데 대치동에 가면 이제 대치동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치동 엄마들의 엄마 주도형 그 자녀 교육에 맞서가지고 제가 아이가 스스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저는 아이와의 이제 감성적인 소통 그런 쪽을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공부한 게 사실은 나중에 대치동 엄마들의 교육 방식보다도 오히려 더 나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해주시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붙여주신 그 닉네임이 바로 이제 대치동 빅파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꿈이 있는 부모가 아이의 꿈을 키운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근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를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죠. 이거는 그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진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반증이죠.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것에 좀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이제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학교에서의 어떻게 보면 진로 교육보다도 가정에서의 진로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가정에서의 진로 교육의 어떤 사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정에서 뭐 진로 교육을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또 진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공부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나만의 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자신의 꿈이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그 꿈이라는 게 우리 애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말고 본인의 꿈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예, 몇 분은 어쨌든 손을 드셨고 나머지 분들은 손을 안 드셨는데요. 그 제가 손 들으라고 해서 뭐 시키고 이런 거 없어요. 한근태 선생님 질문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손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럼 어렸을 때 나는 꿈이 있었다. 없었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꿈이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 상대했습니까? 네? 꿈이 없었던 사람들 상대하셨냐고. 예. 이따 말씀하시기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아마 어렸을 때 꿈이 있었던 분들 그 꿈이 말하자면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정해준 그런 꿈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아마 정한 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쨌든 꿈을 이루었건 이루지 못했건 그 꿈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아까 이제 꿈이 있으신 분들 사실 손을 드신 분이 몇 분 안 됐는데 사실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또 있잖아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이유로서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뭐 그런 얘기를 아마 제일 많이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뭐 그랬다라고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후회되는 일 한 가지를 뽑으라니까 그게 바로 공부 좀 할 걸, 이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게 사실은 자기의 꿈하고 직접적인 그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바꾸어 말하면 꿈이라는 건 어쨌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꿈이라는 걸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좀 가슴이 약간 그 벅차오르는 그런 게 있는데요. 비록 그 이루지 못한 그런 꿈일지라도 꿈이라는 건 항상 우리 마음을 좀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경우에도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걸 할 때 이제 가장 설레이고 이렇게 잘 하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아이들 또한 말하자면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부모가 그걸 믿고 지지해줄 때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이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책을 뭐 읽어보신 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의 꿈이라고 두 가지를 써놓은 게 있죠. 첫 번째 꿈은 자녀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요리사가 되는 꿈을 제가 적어놓은 적이 있죠.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꿈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말하자면 행복했는가 즐거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책을 쓰면서 그걸 발견하게 된 게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말하자면 뭐 공부를 아까 가르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그때 가장 행복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뭐 요리라든가 이런 걸 요리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요리해주고 이럴 때 애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마지막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책을 또 내고 난 후에 제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그 청소년 진로 코칭이라든가 이런 전문가적인 것도 사실 다녀오고 이래서 그런 활동들을 현재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강의를 할 때 뭐 부모 교육 특히 이럴 때 이제 소통이 어떻게 보면 주요 키워드로서 이렇게 활용을 현재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까 자녀 교육 사례를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얼마 전 신문에 소개되었던 실제 제 지인의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진로에 있어가지고 디딤돌이 되는 그런 부모인지 아니면은 걸림돌 역할을 하는 부모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1월 7일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겠어요? 11월 7일. 네, 맞습니다. 혹시 수능군 자제분 있으셨어요?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7일이 수능이었는데 그날 한 오후 3시경에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딱 올라옵니다. 이 친구가 올린 글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수능 1교시를 끝나고 나온 딸 아이와 함께 그 뷔페에서 가족끼리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수능을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1교시만 보고. 예. 내용인 즉슨 말하자면 4년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말하자면 미용사가 되기로 자신의 꿈을 미리 정한 그 아이와 그다음에 이제 그 딸의 꿈을 말하자면 응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죠. 시험을 보러 간 건 정말 좀 엉뚱하게도 수험표가 있으면 음식값을 깎아주는 식당이 많다라는 이제 그런 이유였습니다. 네. 네. 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통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은 좋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보통 이렇게 나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친구긴 하지만 이 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엄청났어요.
500명이 넘는 분이 이 글에 대한 이제 공감을 표시를 했고 300개가 넘는 그 응원의 댓글이 말하자면 달린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2주 후에 조선일보 그 오피니언 코너라고 거기에 말하면 이게 대한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 뭐 이 멋진 아빠와의 인터뷰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열광적인 사실은 반응을 보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불안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위안을 얻는 그런 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모들 같은 경우에 두 분이 다 S대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아마 그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할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보다는 이제 다른 데 재능이 있었던 거죠. 이 아이가 그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죠. 그때 인터넷 포털에다가 카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카페를 만들었는데 2달 만에 8,000명의 회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 진짜 대박인 거죠. 요즘 애들 말로. 그런데 이 부모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부모가 말하자면 염려가 돼서 무슨 일이 생기고 이 아이가 말하자면 공부를 못할까 봐서 그걸 이제 강제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이제 강제로 그 카페를 폐쇄를 하고 뭐 그 뒤로 어떻게 애가 변하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속에 말하자면 속에 이제 앙금이 어떻게 보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부모님이 무슨 말 할 때마다 내 인생은 내 것을 외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애가 이제. 그래서 성격도 말하자면 뾰족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가서 바로 자기는 공부에 취미가 없으니까 미용을 배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중학교 교사인 엄마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럼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뭐 아빠도 이제 그걸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헤어숍 그 원장님을 멘토로서 연결을 해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용감하다. 네, 용감하다. 뭐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사실은 해봤는데요. 첫 번째 생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글쎄 뭐 아이는 물론 처음부터 용감했던 것 같고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하고 좀 더 소통이 잘 됐더라면 아이한테 좀 더 높은 목표를 어떻게 보면 주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그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길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뭐 미용 고등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간다든지 뭐 학원을 간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세계적인 뭐 헤어 디자이너가 너는 되거라.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학교 다닐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언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철학도 필요하고 문학도 필요하니까 공부를 잘 많이 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배우거라라고 그렇게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부모가 어떤 방법이나 길을 제시해 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제 꿈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리와 서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리와 서기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좀 다르죠. 도리는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서기는 어머니가 아프세요. 그래서 어머니 같이 아픈 분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죠. 여러분은 누가 의사가 되길 바라세요? 얘기를 들으면. 그렇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설문조사를 하든 다 조사를 해도 아마 결과는 똑같겠죠.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러면 서기한테 뭐 도리가 아닌 서기한테 그렇게 응원을 하고 그런 반응들을 보일까요? 그것은 아마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인 거죠. 도리는 직업에 대한 가치를 돈이라는 데 두고 있는데 반해서 서기는 말하자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쪽에 이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기한테 사람들은 다 응원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도리하고 서기하고 다 의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요? 사람들은 도리가 의사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잘됐다.
뭐 그런 정신 가지고 해서 의사 돼 갖고 뭐 하냐 이래서 뭐 이런 식의 아마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기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다든지 저런 애가 꼭 의사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겠죠. 이렇듯이 직업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둘 다 만약에 의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도리의 경우에는 만약에 환자가 적어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럼 불행한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서기는 그렇지 않겠죠. 자기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듯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두 가지에서 시사하는 점은 여기 보듯이 부모하고 자녀의 희망 직업 일치율이 불일치율이 말하자면 74%가 넘네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그만큼 말하자면 부모들하고 애들하고의 차이가 심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 어떻게 보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제 소통이 부족한 데서 따르는 진로 성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와 아울러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면요. 여러분은 아이가 행복해하는 일을 시키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걸 하면 애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가 행복해하는 일을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속마음도 정말 그런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렇게 여러 통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초중고생을 둔 학부모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예요. 그 어떤 진로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직업적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질문에 뭐 보수라든지 안정적인 생활이라고 답변한 부모님이 72.7%, 반면에 이상 실현이라든지 즐거움, 적성 이런 데 응답한 분은 20.3%에 그쳤죠. 이걸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보다는 가정에서의 진로 교육, 진로 성숙이 먼저 돼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애들 진로에 관련해서 두 가지 원칙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다른 원칙은 없는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네가 좋아하는 일. 그런데 그게 너를 책임지고 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일이 남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원칙만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중에서 고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로 이제 딸아이는 이제 한의사라는 제가 진로를 정했고, 아들은 아직도 좀 헤매고는 있지만 여행이라는 걸 제가 잘하니까 여행하고 다른 것을 접목해서 진로를 정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중요한 진로 교육을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앞으로 한번 이렇게 내보시겠어요? 네. 한번 집을 한번 그려보시죠. 집 한번 그려보세요. 집. 네. 네, 집을 그려보세요. 네, 좋아요. 대부분 이렇게 집을 그리라고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려오긴 했는데 지붕을 일단 먼저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 기둥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바닥을 그리잖아요. 근데 실제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 가면 그렇게 집 짓는 건 없죠. 그죠? 기초를 먼저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에 결국은 지붕을 얹히는 거잖아요. 진로 교육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직업을 정하기 이전에 그 진로 성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하자면은 성숙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진로 성숙도라는 것은 자아 인식의 어떤 기초 위에서 개인의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제 준비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어떤 직업에 의해서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 것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 시기별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진로 교육이 어떤 건가를 좀 알고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로 인식이라고 하면은 줄이 없군요. 예. 애들이 무슨 뭐 흥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관심을 갖는 직업이나 뭐 일 같은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우리 부모들이 대부분 그러죠. 어떤 일이나 애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야, 그 일은 힘들어서 안 돼. 아니면 돈 못 벌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그때마다 흥미 하나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가 어디에 흥미가 있는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애들 보통 뭐 서점 데리고 가면 막 쪼르르 달려가는 코너가 있잖아요. 가서 어느 종류의 책을 보는지 아니면 집에서도 뭐를 가까이 놓고 보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의 흥미를 좀 더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흥미들을 좀 더 아이들이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말하자면 초등학교 시기고 이제 중학교 시기는 진로 탐색의 시기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자아 인식의 개념에서 이제 자기의 적성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뭐 흥미, 성격, 강점, 가치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때 편안한지,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말하자면 또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네 가지 말하자면 가치를 얘기하는데 이건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하는 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 이런 개념 하에서 말하자면 진로를 탐색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중요한 것은 본인 애들이 그 관심을 갖는 직업 분야에 계시는 뭐 멘토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직업을 탐색하는 그런 기회를 주면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기는 이제 진로 설계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중학교 때까지 관심 있는 어떤 직업 뭐 이런 것들을 서너 개를 말하자면은 가지고 있다면은 고등학교 때는 그 중에서 희망 직업 한두 개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맞는 이제 학과를 정하는 게 되는 거죠. 어느 학과에 가면 이제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을 건지 그리고 그런 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대학교를 리스트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실력에 맞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 맞는 대학교를 이제 선택을 해서 가게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 성찰이나 말하자면 진로 탐색 이런 과정이 없이 자기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사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 그 다음부터 헤매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신의 꿈을 먼저 찾고 이 꿈을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면은 그 진로를 이제 평생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다음은 진로 목표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한 공부법 중에서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하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보통 목을 매는 것 같아요. 혼자 지가 공부 뭐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사실은 혼자 공부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은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말하자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요청도 하고 예를 들어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자기 주도적으로 정한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학원을 안 간다고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고 내가 해서 수학이 부족해요. 그러면 수학은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면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받는 거. 일방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기 주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자기 주도학습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부모의 입장에서의 자기 주도학습이 아니고 저희 딸내미 입장에서의 자기 주도학습을 지금 써놓은 겁니다. 관점을 말하자면 부모 입장에서 딸 입장, 그 말하자면 자녀 입장으로 한번 바꿔보라는 의미에서 지금 써놨는데요. 얘가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공부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라는 건 사실 부모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기 말하자면 목표를 이루는데 공부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끔 해서 아이한테 이걸 선택하게끔 하는 게 말하자면 부모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물론 자기 꿈을 찾게 해주고 그 꿈에 어떤 멘토를 만나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을 말하자면 갖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공부하는 걸 지혜롭게 도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의 사례를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얘가 말하자면 어느 힘든 날도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데 뭐 학원이 가기가 싫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학원이 가기 싫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학원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소리 학원은 가야지. 보내요. 얘는 하기 싫은데 가는 거죠. 근데 책에 써놓기를 학원을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그러면 오늘은 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열심히 놀았대요. 그날은. 그리고 놀았더니 그 다음날 공부할 기운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얘가 하는 얘기가 힘들고 그럴 때는 애들도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부모가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애들은 더 힘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칭찬으로 격려하라 이런 게 있는데 뭐 칭찬은 항상 뭐 즉각적이고 가능하면 조금은 이렇게 오버액션 하더라도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칭찬할 때 뭐 항상 하는 얘기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과정을 칭찬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칭찬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잔소리를 하려거든 착한 잔소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잔소리는 물론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죠. 네,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차이가 있죠. 부모님은 잔소리를 하면서 이걸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애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 입장이고 듣는 사람이 어떤 사연가에 따라서 그게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조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저 착한 잔소리 책에 써 있는 예를 들면 얘가 이제 공부를 한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다 보는데 뒤에서 문 열고 딱 들어간 거예요. 물론 뭐 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이제 과일 준다고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랬을 때 보통 부모들이 그래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다고 나무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하자면 힘들 때인데 좀 쉬었다 하거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다 알죠. 얘도 알고 말하자면 부모도 알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얘는 미안해서라도 오히려 더 공부를 이렇게 알아서 느껴서 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공부의 바탕이 된다라는 얘기를 써놨는데 애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밥을 굶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워낙 그런 뭐 아침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신경을 많이 써서 저 애들이 뭐 아침을 굶고 가면은 그 뇌가 말하자면 이제 깨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이제 뇌가 회전이 빠르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발휘가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오면 뭐 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또 배고프니까 힘들어하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애들을 좀 잘 챙겨 먹이는 게 말하자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주말에 이런 때 부모님들 거실에서 TV 보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들어가면서 속으로 뭐야 엄마 아빠는 TV 보면서 우리한테는 공부하라고 그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애들한테 말하자면 책을 보게끔 하려면 부모님들이 그 책을 보는 그런 것들을 모습을 보여주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애들 입장에서 자기 주도 학습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 관점은 이러니까 부모님이 달라져야 할 부분들은 뭔가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빠와의 소통이 뭐 답이다라는 제가 그런 말을 좀 써놨는데요. 사실 그 애들하고 아빠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가 볼 때는 진로지도라든지 뭐 이런 자기주도 학습도 그렇고 잘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엄마가 사용하는 언어하고 아빠가 사용하는 언어는 좀 다르거든요. 아빠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 관련된 뭐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됐든 어떤 직업이 됐든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빠하고 소통이 잘 되면 그런 건 당연히 잘 된다. 근데 문제는 아빠들이 많이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대화를 사실은 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애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애들 수험 생활 동안 했었던 소통의 방법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리라는 게 있는데 요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한테 그 아빠의 마음, 이제 지금 아빠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리를 엄마보다 아빠가 잘할 수는 없죠. 그죠? 잘하는 걸로 말하자면 애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아빠의 마음을 전달해서 말하자면 감동을 시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라면을 주말에 이제 끓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라면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주기가 좀 뭐해요. 그래서 항상 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군대 있을 때 남자들은 무 같은 거 이런 게 소화에 잘 된다고 날마다 무국 줘요. 질리도록.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무로 국물을 내서 라면을 끓여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얘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라면 좋지 않은데 아빠 무로 국물 내서 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빠의 어떻게 보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철판은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철판 볶음밥집에 갔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애들이. 식당 그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철판 하나 샀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몇 주간은 계속 철판 볶음밥만 주말에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사진을 써봤고요. 두 번째 이제 마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애들이 학원이 10시에 끝나죠. 대치동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칼같이 끝나는데
그때 말하자면 데리러 가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학원까지는 15분, 뭐 10분 이런 정도 거리에 있는데 뭐 위험하거나 이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얘하고 이야기하려고 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저도 돌이켜 보면은 애들 수업 생활 동안에 애하고 같이 둘만의 온전하게 시간을 가지는 시간은 아마 이 시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평일에. 뭐 밥 먹을 때는 물론 같이 먹고 그다음에 애들도 뭐 학원 이런 데 가고 그러니까 늦고 저도 뭐 또 직장 다니니까 늦고 이래서 그래서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산책이라는 걸 써놨는데 이거는 주말에 이제 주로 활용하는 거죠. 말하자면 애들이 일단 정신적으로 피곤하잖아요. 수험생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데리고 좀 나가는 거죠. 물론 잘 나가려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데리고 나가면 또 막상은 또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주의할 점은 마중이든 산책이든 나가서 공부 얘기는 절대 하지는 않는 거죠. 그냥 친구 얘기 들어주고 학교 얘기 들어주고 뭐 엄마 흉 같이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푸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뭐 이따 지금 써놓으면 토끼풀 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는 애들이 이게 뭐 딸이라면 아마 이제 저는 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데 애들이 좀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벤트를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재천에 가서 그때 토끼풀이 많이 폈을 때 반지를 해서 이제 아이한테 끼워줬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책에도 그게 아무튼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듯이 아이들하고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이런 소통을 통해서 좀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로라든지 뭐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원래는 빼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도 뭐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서 얘기를 굳이 뭐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건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딸내미가 항상 아쉬워하는 게 자기가 수학을 제일 자신 있어 해요.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수학 공부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간다니까 아빠 이거 좀 꼭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굳이 넣은 겁니다. 수학 보통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제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을 어쨌든 제일 자신 있어 했고 집에서는 수학을 한 적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죠?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된다. 물론 개념이 나오게 된 원리를 알게 되면 뭐 응용된 어떤 문제도 다 풀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원리를 알면 최고지만 일단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개념을 어떻게 확실히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개념이라는 건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또 그 문제를 풀 때 난이도에 따라서 말하자면 문제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말하자면 어떤 곡선을 그리면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념을 일단은 익혔으면은 난이도 말하자면 하의 문제를 풀어서 개념에 대한 그 확인이나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중을 풀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이도 중을 풀어서 말하자면 개념을 다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상 문제를 풀어서 맞아 응용력을 키워라. 그리고 나서 난이도 중으로 마무리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말하자면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문제집에 풀지 말고 그 연습장에다 꼭 줄을 맞춰서 푸는 습관을 들여라. 이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서술형 문제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푸는 말하자면 방법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틀렸을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연습장에다 푸는 연습을 해라. 딸아이 같은 경우도 그 산술적인 계산 있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여기에서 틀려가지고 항상 한두 문제를 틀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실수를 없앨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넷째는 문제집에 공부에 궤적을 남기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죠. 그 문제를 풀고 나면, 나는 공부 다 했더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틀렸던 문제는 다음에 해도 또 틀리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 풀었을 때 자기가 틀렸던 문제 있잖아요. 한번 틀렸다 그러면 V 표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답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은 뭐 X 표시를 하고 답을 보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선생님이나 물론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알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별표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진도 나오고 다시 나중에 또 돌아와서 그걸 또 풀어보라는 거죠. 그래 또 못 풀었어요.
뭐 풀었으면 O를 하고 또 못 풀었으면 V, X 뭐 별표 이런 형태로 다시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몇 번 되풀이 하다 보면은 그 문제 자체를 다 외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유형 자체가 눈에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얘가 집에서 수학 공부하는 적을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거의 본 적이 없어갖고 넌 수학 공부를 어디서 하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책에도 그 자세하게 좀 나와 있던데 시간 계산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 피곤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얘가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하자면 하루면은 예를 들어서 그 10분씩 8대다 그럼 80분 이런 식으로 말 계산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하루에 말하자면 쉬는 시간에만 문제 푸는 게 보통 한 7, 80문제를 푼다고 그래요. 학교에 가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50문제에서 80문제 정도를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문제는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근데 쉬는 시간에 다른 과목은 집중이 다 안 되는데 수학은 집중해서 풀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1, 2년 말하자면 이렇게 습관들에서 하다 보면 수학이 얘가 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좀 자신 있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면 좋은 점 옆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예, 옆에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사실은 같은 입장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자면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제가 이 공부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코칭 같은 이런 거 이제 배우다 보니까 뭐 거기에는 이제 학습 코칭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배운 거라든지 책에 있는 것들을 지금 제 블로그에다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거기 메일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하도록 할게요. 블로그 혹시 주소는 뭐 포탈 이런 데서 이제 대치동 빅파더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직장인 중 그 10명 중에서 7명이 이직을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간 지 3년 이내에 뭐 61.6%의 그 신입사원들이 말하자면 이직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 진로 지도에 어떻게 보면 실패해서 오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을 내다보면은 50년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곧 진로 지도에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UN 미래 보고서에도 보면 2025년 유망 직업 54에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직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현재의 직업을 가지고 애들의 진로 지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로의 성숙도를 높이고 그리고 부모가 꿈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꾸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꿈이 있는 부모가 아이의 꿈을 꿉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모 자신의 꿈을 좀 꾸고 꿈을 실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